참고로 국토부에서 저 이제 대변인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 영상 올렸잖아요. 예. 그 공공 재개발 뭐 이런 거. 국토부에서도 후랭이 TV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 정책 담당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위에 분들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후랭이 TV 같은 경우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예. 각 특성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무섭네요. 나 이제 후랭이 TV 안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건드릴 뿐이지. 예. 뭐 미미하니까. 맞죠. 이 얘기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법인 투자 점검한다는 얘기 한번 뉴스 기사 나왔었죠. 거기서 저는 유심하게 봤던 게 1억 이하 공시지가 아파트들을 법인이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매스컴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법인 종부세 올리고 취득세 올렸을 때를 반추해 보세요. 대출 규제하고 언론에서 슬쩍슬쩍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서 슬쩍슬쩍 흘리다가 어느 순간 확 잡아버렸죠. 제가 봤을 때 약간씩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이제 무조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보고 있구나. 네. 역시 다 알고 있다니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흘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안 잡았던 거죠. 근데 매스컴에서 한번 흘리고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결국에는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매스컴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스컴에서 그거 한번 뿌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당위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점점 이제 당위성을 쌓겠죠. 쌓은 다음에 팡 하고 맞겠지. 617, 710짝 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신호가 한번 왔으니까 아직 초기 신호긴 하지만 후랭님 말씀대로 이젠 더 할 게 없으니까 이번엔 진짜 초기 신호만 주고 바로 거기로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지 않나. 1억 이하 투자는 그냥 이제 1억 이하인 걸 넘어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억 이하가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은 물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어떻게 잡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취득세 똑같이 12% 만들면 돼요. 취득세 똑같이 12% 만들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지금 하는 이유가 취득세가 1.1%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규제 언제 풀리냐 이런 얘기들 나오시는데 그거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관계자도 몰라요.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 국토부 사무관님 전화번호 있는데 모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토부에서 이거 대출 규제 풀고 싶어도 국토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모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위사합일이 돼야지 이것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한 부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그렇죠. 어쨌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쏠리는 것보다는 바람의 색상님이 하시는 것처럼 뭔가 돌이 박히거나 댐이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언덕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걸 돌파한다기보다는 우회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좀 하나씩 그렇죠. 다각화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오늘 딱 드네요, 갑자기. 이서진님이 그럼 빨리 1억 이하 잡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1억 이하를 잡는 것 자체가 취득세가 1.1%라서 잡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1%에 팔아야 돼요, 취득세를. 내 걸 사갈 사람도 실수요자가 아니라 대부분 1.1%의 그 낮은 취득세를 내고 사가야 되는데 그 1.1%에 12% 세금을 붙이는 순간 내 게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들어갔어도 내가 나오기 더 쉽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오히려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서 이제는 1.1%가 풀려서 못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나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풀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격도 안 올라갔는데 취득세만 12%가 돼버려서 팔지도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받아줄 사람 없으면 물릴 수 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얘기를 하자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의해서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년도에 공급 부족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행되는 게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움직입니다. 이 유동성과 심리는 이제 수요를 대표를 하는데 시장은 끝날 때 수요로 끝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시장은 공급의 부족으로 시작해서 과잉 공급으로 끝난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날 때 과잉 공급으로 끝나는 건 맞기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과잉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수요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의 끝? 이거에 왜 그러냐면 시작할 때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보통 시장이 돼요. 물론 투자자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세로 살려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집값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 매수로 넘어가기 쉬운 거죠, 전세에서. 그런 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이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있는 집을 살아야 돼요. 만들어진 집들을.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그거를 빨리 캐치해 줄 수 있는 그 지표는 준공업 미분양 지표예요. 준공업 미분양이 이미 다 집이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된 집들이죠. 일명 악성. 네, 악성 미분양.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고 전세가는 미쳐 날뛰는데 이미 지어진 집들이 안 팔린 게 있어. 그러면 그 집이 소진되기 시작하겠죠. 정말 이상한 위치에 있는 데가 아닌 이상은. 그럼 그런 악성 미분양들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게 공급이 진짜 부족해져서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들을 봤을 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시점에는 다 악성 미분양이 신속하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투자 수요들도 늘어나고 수요가 이제 움직이면서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투자할 때 보면은 공급을 별로 안 봅니다. 공급은 그냥 베이스로 체크는 하는데 공급이 많아도 다 오르죠. 보면은 과거에는 공급이 많으면 안 올랐거든요. 14년 15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많아도 다 올라요. 왜? 네.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요가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 예를 들면 이 동네의 적정 공급량은 100이에요. 그러면은 110이면 과잉 공급이잖아요. 근데 투자 수요가 10만 들어왔어. 그럼 그건 적정 공급입니다. 왜? 수요가 다 커버했잖아요. 근데 이 수요 10이 들어온 사람들이 3개씩 샀어. 3개씩 살려고 이 지역에 들어왔어. 공급은 적정 공급 100이 된 건데 수요는 130이죠. 10이 들어오면서 각각 3채씩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격이 뛰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20이 났어요. 과잉 공급이죠. 공급량만 봤을 때는. 근데 여전히 130이라는 수요가 있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럼 아직도 과소공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잉 공급이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요가 멈췄을 때 끝나겠죠. 이 3명의 30이라는 새로 들어온 수요가 이 지역 이제 재미없네, 다른 지역 가야지 하고 빠지는 순간 이 과잉 공급이 현실화가 되면서 집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부동산의 그 사이클을 보더라도 상승기가 훨씬 더 길고요. 예를 들면 10년 주기라고 하면은 7년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3년 정도 하락이 일어나요. 보통 하락기가 더 짧습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상승을 할 때는 과잉 공급이 됐어도 투자라는 수요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투자라는 수요가 그 과잉 공급을 커버 쳐주고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면서. 그러다가 그 투자 수요가 끝나는 순간 그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면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기는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게 조정되는 기간은 짧은 기간 동안 조정이 되면서 다시 상승이 일어날 때는 공급 부족만 나타나면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까지 가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그냥 사이클대로 가는 거지. 수요자들이 이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사이클은. 예를 들면 7년 동안 올랐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공급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끝나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양이 줄 거고, 분양이 줄면 입주 물량이 주는 게 정확히 한 2, 3년 뒤부터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 3년, 3, 4년이나 4, 5년 뒤면 반드시 공급 부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하락장은 항상 길어봤자 4, 5년으로 픽스될 수밖에 없고, 상승장은 투자 수요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는가에 따라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상승장이 길고 하락장이 짧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시작은 공급에서 시작하지만 끝나는 거는 수요의 마름으로 끝날 거다. 그래서 이 마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수요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마름으로 끝나는 거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흐름을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부여공 수강생 방에서 한번 미분양 지표를 매매가랑에서 한번 쫙 띄워드렸었어요. 근데 보면은 요 방송 끝나고 한번 뭐 부동산 지이나 아파트 실거래가나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미분양 지수랑 매매가 지수만 띄워놓고 보시면 되는데, 미분양 지수가 줄어드는 순간 매매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죠. 중공업 미분양이 줄어야지 집값이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중공업 미분양은 쌓이지도 않았었고 미분양만 좀 쌓였었는데,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가가.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이미 지금 요 2, 3년 전부터도 벌써 유동성장이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 그럼 투자자들이 어느 낮은 지역,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갈 때 뭐부터 잡겠어요? 분양권이 투자금 제일 적게 들죠. 미분양이면 마피 붙었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에 마이너스 막 500씩 해서 잡으면 진짜 투자금 2,500,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신축인데. 신축이면 그 지역에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미분양들부터 투자 수요에 의해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실수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흐름이 미분양부터 소진시키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 의한 시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중공업 미분양이 아니라 미분양 지수가 그냥 줄어드는 걸 보고 들어가도 성공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때 중공업 미분양이 줄어드는 게 지표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그냥 미분양만 줄어들어도 바로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전국을 보면요, 2008년도쯤에도요, 그 2006년도, 7년도 이쯤에도 원래 이제는 그 시장의 사이클이, 제가 예전에 후랭이 TV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시 경제를 별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도 부산이랑 대구는 올랐었다. 서울만 떨어졌다.
빠졌었지.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크진 않지만 전국이 다 각자로 움직여요. 사이클이 다 달라요. 또 어느 지역이 오르다 어느 지역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달라지는데 과거 2006년, 2007년도쯤에도 전국이 동조화 됐었어요. 다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2008년, 2009년 거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지금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다시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별로 사이클이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 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 제일 많이 타냐면 서울과 수도권이 제일 많이 탑니다. 근데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돈도 제일 많이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많겠죠. 그게 전국으로 흘러나가다 보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은 전국이 동조화되기 시작해요. 다 상승으로. 근데 서울 수도권이 꺾일 때는 이제 투자 수요가 전국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내 집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 원정 투자를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진짜 공급에 솔직하게 공급이 많은 지역은 지방도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지방이라도 서울 수도권 떨어질 때도 오르고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도 집 사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방집 사셔도 되죠. 실거주면은 자기가 필요하면 사야 근데 되도록 좋은 집을 사시라는 거예요. 지방집 절대 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싼 지역들은 지금 계속 제가 흐름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서울 외곽 신축 매도하고 중심부로 가격 맞춰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매도하지 말고 전세 주는 게 나을까요? 서울 외곽이 어딘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서울인 거잖아요. 인서울인 거죠. 노도강 금관구. 그러면 전세 주고 중심부로 들어가실 돈이 되면 그냥 전세 주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죠.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버틸 수 있으면은 쥐고 있어요. 네, 여기 이재용 님이라는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전세가 올리면서 버텨야 돼요. 지금은 팔지 않고 제가 지난 후랭이 TV 나왔을 때도 전 전세가 올려받으면서 그냥 그거를 수익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실수요장이 온다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실수요장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요장은 말 그대로 투자의 매력도는 없는데 주택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되냐 이 높은 전세를 살아야 되냐 고민하는 시장이 왔다는 소리예요. 아파트만 답인가요? 서울 원룸형 주택은 투자가 힘든 예, 건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역 근처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도 강남역 완전 도보권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강남 오피스텔들의 이 원룸짜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노인분들 많으신 거 보고 고령화 때문에 대학병원 세권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장기 투자 보시는 거죠. 그 정도 노령화가 될 때까지 나는 거기에 베팅을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저 정도까지 되려면 버스를 타면 저희가 앉을 자리가 예. 없는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노약자석. 그러니까 항상 모든 투자도 그렇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 템포 정도 빨라야지 템포가 왔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내 걸 빠르게 가격 올려서 팔고 나오실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너무 성경지명이 좋으셨어. 그래서 안 돼요.